가격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는 주가 웨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야, 은행주 그러면 대표적으로 묵직한 종목으로 네. 주가 흐름이 크게 없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요즘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최근에는 목표 주가까지 전반적으로 상향됐다라는 소리도 들렸는데요. 이게 뭐 실적 개선 때문인 건지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또 기대치도 좋아지는 건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 은행주가 한 30% 정도 주가가 올랐고요. 코스피는 한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한 40%포인트 아웃퍼폼을 했고요. 초과 상승했다고 하죠. 지수 대비. 올해도 지금 한 3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행주가 사실 작년하고 올해 좋았고 그 전해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업종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은행들이 그렇다고 뭐 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수익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ROE라고 하는데 이제 자본 대비 이익률 그게 은행이 한 8%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은행은 이제 PBR이라고 주당 순자산 가치로 그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데 이론적으로는 한 0.8배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 정도 수익성이면. 그런데 0.3배, 0.4배 상당히 저평가를 오래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규제 우려가 많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적정 수익성 대비 주가가 이제 싸게 거래되고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작년 초부터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결국 이제 정부의 밸류업 정책. 사실 이제 그동안 은행들은 이제 규제에서도 배당 규제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주가치 제고 계획이 발표되면서 은행들이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크게 확대하지 않겠느냐는 이제 기대감이 커졌고 또 최근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배당 소득 분리과세 도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면 주주 하나 확대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확신이 이제 차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은행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NS들도 목표 주가를 계속 이제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좀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은행주 주가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지금 은행주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상법 개정안과 같은 일시적인 호재들로 인한 쏠림 현상이라기보다는 아예 여러 가지 펀더멘탈 자체를 그리고 그 펀더멘탈을 측정할 수 있는 뭐 제반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도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면서 아예 밸류에이션 수준을 새롭게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 이런 수준으로까지 저희가 이해도 될까요? 지금 주가 상승이 뭐 일시적으로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행 업계 전반적으로 자사주 매입 확대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 전략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이제 제도적인 변화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상승 국면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주 배당 성향은 30%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근데 올해 뭐 일부 은행은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포함한 저희가 총 주주 환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배당에다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한 율. 그 율이 50%를 상회하는 은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20년 정도 은행 애널리스트를 했는데 최근 1년, 2년 동안에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을 만났으니까 저도 그동안 궁금했던 거 하나 여쭤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를 봤더니 어떤 호재가 있으면 그 호재가 며칠 사이에 주가에 다 투영되는 호재가 있고 네. 단계적으로 서서히 주가에 투영돼서 결국 흐름으로 이어지는 호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이 상법 개정안이라는 이 대형 호재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리더십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리고 이게 실제 실행될 수 있는 그 입법부도 여당이란 말이에요. 네. 다수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170석에 가까운. 네. 그러니 이건 안 될 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네. 며칠 사이에 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투영돼서 가격이 다 반영될 것 같은데 네. 꾸준히 계속 지금도 올라가는 건 네. 이건 원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좀 과열이거나 뒤늦게 좀 이제 조금씩 좀 뭐랄까요? 과잉된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업종마다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결국 시스템 산업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주가에 한 번에 반영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때마다 추가적으로 계속 반영되는 측면이 있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PBR이 낮아서 은행 주가가 좀 싸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이런 이제 제도적인 어떤 그것들이 완성이 되면 서서히 계속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PBR 낮았던 건 한참 된 얘기인데 네. 그게 뭐 이번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하나씩 투영되면서 제대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상법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 네. 전까지 은행들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네. 발표하면서 이제 주가가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네. 이제 반영을 한 주가가 올라왔는데 네. 상법 개정안이 도입이 되면 거기 이제 세기를 박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러면서 또 한 차례 레벨업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특히 이제 이 상승세에 아주 큰 시드머니를 제공하는 게 외국인들인데 네. 그럼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그런 요인도 일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은행주를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이유는 크게 예. 세 가지라고 봅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적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거고요. 2분기 아직 실적 발표 전이긴 한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을 상회를 하게 될 것 같고 올해 연간 순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은행주는 수혜를 조금 입습니다. 이게 뭐 이익도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밸류업 주주 환원을 많이 하려면 네. 자본 비율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CET1 비율이라고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그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자본 비율이 개선되면 그만큼 시장에서는 주주 환원을 더 확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많이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가계대출 규제가 다시 강화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뭐 부동산에 대한 영향은 당연히 우리가 있겠지만 혹시 은행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은행은 대출 성장률이 높아져야 예. 사실 이익이 더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형량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저희가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가계대출 성장률이 낮았던 시기가 2022년, 2023년에도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대출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서 전체 총 대출 성장률이 그래서 한 3에서 5% 정도는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여신을 보면 가계 비중이 한 45% 정도가 되고요. 네. 기업 대출 비중이 한 5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는 원래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이 주주환원을 확대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 비율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본 비율을 유지하려면 RWA라고 위험 가중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각 자산의 위험 가중치를 곱해서 다 합한 자산인데 그거가 증가율이 높으면 예. 비율이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비율 증가율을 최대한 한 4% 내외로 낮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은행들이 성장을 막 많이 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규제가 나오면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예. 그게 전체 대출 성장률을 크게 예상했던 것보다 끌어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건 사실이니까 시중 은행들 중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조금 높았던 은행들은 약간 주가 흐름에 영향을 받을까요? 뭐 일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들끼리는 비중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가계대출 비중이 시중은행은 대략 한 40에서 4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지방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계대출 비중이 한 30에서 35% 정도.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전문 은행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비중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이 영향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시중에 부동산이 화랑을 보였을 때
그럴 때 왜냐하면 20년 동안 이쪽 분야를 지켜보신 분이니까요. 지켜보신 분이니까요. 부동산이 화랑이었을 땐 전반적으로 은행의 주가도 상승 기조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계대출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테니까 어땠습니까? 일단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금리가 좀 낮을 때고 예. 경제가 좀 좋을 때잖아요. 예. 사실 물론 이제 경제랑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예.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시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은 아무래도 경기가 좀 좋거나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 주가가 이제 거기에 반응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좋을 때 은행 주가도 조금 더 이전보다는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 들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도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대출 규제 등등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뭐 가상금리는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하반기의 금리 추세들 이런 것들은 은행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이제 가상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이제 부정적 시각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가계부채 우려 때문에 공급은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가격, 이제 금리를 좀 올려야 이제 수요가 억제된다는 이제 그런 논리 때문에 가상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가 억제가 돼야 되는데 부동산 하락 시기에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서 이익을 내면 대출 받는 이자보다도 훨씬 더 이익이 크게 나니까 수요가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상금리만 올리고 은행만 뭐 이익을 크게 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수요 늘어난 만큼 대출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런 수요 억제 노력을 하지는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조금 인상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손쉽게 가격에만 전가한다라는 이제 부정적 시각이 있고 가상금리도 아마 이제 슬슬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가상금리는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기존의 잔액에는 적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면 새롭게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은 이제 크지 않을 수 있고요. 가상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은행 뭐 이익 영향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행은 이제 가계대출 비중이 한 45%고 기업대출 비중이 55%인데 네. 이 가상금리는 기업대출하고는 또 상관이 별개의 없네요. 얘기거든요. 예.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뭐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주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여쭤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측면도 요즘 좀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충당금 이슈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본 건전성 측면에서 이 충당금 이슈 뭐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가 우려해야 될 정도입니까? 사실은 연체율이랑 NPL 비율, 저희가 그 부실채권 비율을 NPL 비율로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 상승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소법인들, 왜냐하면 1분기에 지금 실질 GDP도 역성장을 했고 내수도 별로 안 좋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건전성은 악화되는 건 사실인데 과거에는 그렇게 되면 은행이 불일채권이 많아지면서 충당금이 크게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법인 대출 같은 경우는 보증서나 예. 부동산 담보 비중이 한 85%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신용대출 부분으로 나가는 거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2011년에 IFRS라는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옛날 회계제도가 이제 바뀌었어요. 예. 그 제도화에서는 담보가 많이 있으면 연체나 NPL 비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충당금을 크게 쌓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전성이 조금 나빠지는 건 사실이지만 예전처럼 이게 나빠졌다고 해서 은행의 충당금이 크게 들어가고 또 이런 구조는 아니다. 예. 그래서 충당금 부분은 뭐 올해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작년 대비 뭐 큰 폭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부동산 PF 리스크 이거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상장돼 있는 거는 은행 지주사거든요. 예. 예를 들면 KB금융이면 그 밑에 은행, 증권, 카드 이런 비은행들이 다 있죠. 네. 그래서 부동산 PF는 은행하고 비은행에 다 있는데 은행 PF는 이제 저희가 본 PF라고 네. 이 인허가가 난 사업성인을 받은 PF고 사업성이 조금 높은 PF라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PF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비은행들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예. 인허가 나기 전에 이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땅 매입 금액 뭐 이런 거를 이제 론으로 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허가가 안 나면 예. 사실 부실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은행 PF는 선순위, 예. 그러니까 대출 상한에서 순위가 선순위 있는데 이 비은행들은 후순위라고 이제 이 상한 순위가 후순위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은행 PF들이 조금 걱정 요인이 되긴 하는데 작년부터 정부에서 그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발표하면서 예. 뭐 사업장을 양호, 보통, 뭐 부실, 우려 뭐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지금 이 재구조화하고 이러면서 정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잔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은행 총자산에서 부동산 PF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 내로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고 네. 은행별로 특별하게 뭐 유의해야 될 은행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자산 대비 비중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뭐 특정 은행이 이 PF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은행의 규모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PF에서 다소의 부실이 있어도 그 비중은 굉장히 적은 비중이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이 이제 PF 처리를 해왔고요. 했고요. 네, 충당금 쌓으면서. 예. 그리고 요즘 금융업을 바라보면서 야, 금융업에서 이렇게 미래적인 키워드와 결부된 적은 참 드문데 네.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결부되면서 또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은행주들에게는 기회입니까? 이게 위기입니까?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은행한테는 이제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봐야 되고요. 위협이군요.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은행이나 카드 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급결제 시장에서 일부 이제 카드 부분을 이제 잠식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송금이나 환전 수수료 이런 걸로 은행들이 이익을 냈는데 여기서 이익을 이제 못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행들 이제 저원가성 예금, 수시입출금 예금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예치금을 그만큼 이제 준비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은행한테서 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급결제 부문에서는 카드랑 스테이블 코인은 신용 공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소비자들이 카드를 사용하시면 지금 카드를 사용하고 한 달 뒤에 결제를 하시잖아요. 결국은 이게 한 달짜리 대출을 해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없는데 대부분의 이제 고객들이 카드를 먼저 쓰고 나중에 이제 돈을 결제를 입금을 하죠. 예. 월급 들어오면. 예. 그래서 뭐 월급 날 다 빠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 달짜리 공여 부분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아서 항상 은행에 잔고를 쌓아놓고 쓰면 모르겠는데 신용카드는 한 달 공여되는 부분을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이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는 잔고가 있어야 빠져나가니까 그게 아마 이제 경쟁 요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전체 카드 지급결제 시장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5%가 채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잠식이 일부 되겠지만 뭐 카드 쪽이 큰 위기를 겪을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이제 신용 공여를 하면 카드사가 그 비용을 이제 가맹점한테 가맹점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이제 징수를 하는데 그거를 징수하고 나서 이 소비자들한테 많이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나 이런 걸로 되돌려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넘어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해외 송금이랑 환전 수수료 이런 부분은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예, 이게 이제 달러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인데 지금은 이제 코인이 제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이 뭐 외화 유출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컨트롤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도화가 되면 분명히 이쪽 부분에서도 이제 규제가 일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100%다 잠식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 물론 그 코인을 사용하려면 예치금을 둬야 되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이제 은행의 뭐 수시 입출금 예금이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네.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활성화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 양도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그게 크진 않을 예, 뭐 뱅크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은행 수시 입출금 예금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갈 만큼의 어떤 규모는 아닐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처럼 훈풍 불어오는 은행주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을 요인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